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원하고 한국얀센의 후원으로 대한정신장애인 가족협회가 주최하는 정신장애 인식 개선 사업 어디로 가야 하나 솔직한 라이브쇼 부산, 울산, 경남, 권역 토론회 진행을 맡은 창원시의회 박선혜 의원입니다. 코로나19가 이렇게 2년 가까이 장기화될 줄 아마 모두가 몰랐을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자유로웠던 우리의 일상생활이 많은 제약을 받았는데요. 코로나 팬데믹이 멘탈 데믹이 될 만큼 이 시기 우울감, 불안감 호소가 전 국민 가반수를 넘었다고 합니다. 특히 공황장애, 우울장애 등 정신장애 범주에 들어가는 정신장애인 수가 20, 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속히 증가하면서 국민 정신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자연히 정신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시기에 정신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유튜브 공개 방송으로 개최되게 된 것을 사회자로서 매우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이 토론회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릴레이 형태로 유튜브로 실시간 스트리밍 형태로 진행됩니다. 다음 순서는 정신보건을 전공하시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관심으로 바쁘신 중에도 흔쾌히 발제자 수락을 해주신 경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엄태환 교수님을 모시고 정신장애인 인식 개선 어디로 가야 하나 법과 제도 그리고 문화란 주제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경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엄태환입니다. 오늘 제가 참석해보니 매우 뜻깊은 자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발제를 하게 된 것이 굉장히 기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2부 토론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 생각을 짧은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 또 나머지 부분에 제 의견이나 생각들은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2부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그 주제 발표 내용 크게 이제 세 부분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2019년에 그 경남 진주 지역에서 이제 조현병을 지닌 분이 아주 이제 여러 좀 끔찍한 그런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저는 방송 매체나 대중들은 주로 이제 이분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경남 진주 지역 사건이라고 명명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남 진주 지역 사건 이후에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는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입원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광범위한 여론을 조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여론 조성 그리고 그에 따른 법률들, 제도들이 바람직한가라고 하는 것을 경남 지역의 어떤 그 인프라나 제도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우리가 역사적인 아픔 한두 가지 정도 우리가 큰 충격을 가지고 있는 그 한두 가지의 역사를 통해서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치료라고 하는 그런 미명 아래 계속해서 오랜 기간 수용되는 것에 대한 반론을 제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지금 현재 생의학적인 담론이 지배되는 이런 정신장애인과 관련된 패러다임, 과연 어떻게 우리가 전환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알고 계시는 2019년에 경남 진주 지역에서 아마 여러 명이 이제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저는 이 사건을 다시 이야기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다시 상기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방송 매체들이나 대중들, 언론들이 이 사건을 가지고 어떻게 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또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힘들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이 나타나자 발생하자 방송 매체들은 대부분 거기에 있는 것처럼 조현병, 살인, 방화, 범죄, 피해자 수 그리고는 이제 가해자 얼굴에 집중적인 포커스를 맞추고 왜곡되고 과장되게 계속해서 여론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두 가지 진리 같은 것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조현병 하면 범죄 아니면 잔혹함이라고 하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조현병 환자는 반드시 격리된 공간에서 치료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산시키고 여기에 대한 대처를 입원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신문의 그 제목들을 뽑아봤는데 그런 진주 사건이 있는 이후에 보니까 4월 24일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가 대표적인 것들을 한번 여기 제시를 해봤습니다. 보니까 4월 24일 날에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 사실상 막혀. 그리고 4월 26일에는 강제 입원, 해외는 어떻게? 그리고 5월 2일에는 조현병 환자 병원 안 간다 버티면 법원이 입원 결정해야. 그리고 5월 15일에는 50만 조현병 대책 강제 입원 빠져 실효성 논란. 그리고 6개월이 지난 뒤에도 계속해서 조현병 환자 입원시키려 밤새 병원 뺑뺑이 6개월 넘게 바뀐 것 없다. 이런 어떤 논조들이 계속 반복되게 이슈화해서 조현병 또 아니면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조금만 이상하면 무조건 입원시키는, 그리고 입원시키고 나서의 대책이나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어떤 논쟁, 담론에서 사라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과연 적절한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경남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과학적인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경남이 입원율이나 아니면 입원 기간이 매우 다른 전국에 비해서 낮고 또 퇴원 명령률도 높고 뭐 이렇다고 했을 때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우리가 정신질환자의 어떤 폭력이라든가 부적절 행위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 그런 입원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여드리는 몇 가지 자료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자료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보면 비자의 입원 비율 2019년에 이게 비자의 입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르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강제 입원이죠. 경남은 47.7%, 전국은 32.1%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료를 보시면 2017년부터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인해서 강제 입원과 자의 입원의 그 비율이 이제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역전되기 시작하는데 경남의 경우에는 2019년에는 거의 비슷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강제 입원만이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까지도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강제 입원만이 정신장애인의 어떤 폭력성이라든가 부적절한 행위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이야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를 보면 우리가 이제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 퇴원 명령을 하게 됩니다. 퇴원 명령을 하게 되는데 이게 제가 지금 오면서 조사를 하다가 아직 다 못 찾았는데 아마 전국 그 퇴원 명령률보다 경남이 분명히 낮을 겁니다. 그런데 2016년에서 2019년에 비해서 퇴원 명령률도 거의 절반 가까이 더 떨어졌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퇴원 명령을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 절반 이하로 3년 동안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한 거죠. 그 다음에 이건 그 두 번째 밑에 있는 자료를 보면 우리가 더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제 반성을 많이 이 자료를 조사하면서 이 지역에 있는 전문가로서 반성을 많이 했는데 그 입원 기간별 비율을 한번 이것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전국을 보면 1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경남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입원, 초단기 입원은 경남이 37.1%이고 전국이 44.5%. 그래서 경남이 낮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개월 수가 늘어날수록 경남이 역전되면서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가면 이제 경남이 더 높아지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이상이 되면 6개월에서 1년 사이에는 전국은 7.7%이지만 경남은 10%입니다. 그리고 1년에서 3년은 전국은 7%인데 경남은 9.4%입니다. 그런데 이제 3년 이상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이 수치는 작지만
이 결과는 우리가 매우 충격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년에서 5년은 전국은 1.6%인데 반해서 경남은 3.2%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전국 그 평균 입원율보다 경남이 2배 더 높다는 겁니다. 3년에서 5년 사이는. 그 다음에 5년에서 10년은 그게 이제 몇 배입니까? 3배가 더 높습니다. 전국의 평균 입원율보다 3배가 더 높고, 그리고 10년 이상의 경우에는 전국은 0.2%인데 비해서 경남은 1%입니다. 그래서 이건 5배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가 이제 입원 기간 비율 이런 것을 봤을 때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강제 입원을 강화하는 법률이나 정책을 만드는 것은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고 그 일종의 마녀 사냥식 도민들이나 전국 어떤 국민들을 안정시키려고 하는 그 어떤 기득권 유지의 수단 정도만 되지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엄밀한 과학적인 근거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강제 입원의 부적절함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다른 하나의 중요한 지표가 인구 1인당 정신건강 예산입니다. 이것도 월등하게 경남이 낮습니다. 전국은 5,389원인데 경남은 3,135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이렇게 낮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경상남도에서는 예산을 전국 평균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올리려고 이제 노력을 할 건데, 우리가 이때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인구 1인당 그 정신건강 예산을 높이기만 한다고 해서 정신장애인,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 행복과 바로 연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당사자분들과 함께 우리가 감시하고 또 요구하고 요청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주거라든가 낮 동안 모일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원하는지, 아니면 뭐 이상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냥 단순한 어떤 홍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예산을 낭비 수준으로 하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시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오늘 제가 매우 또 고맙고 기쁘게 생각하는 것이 창원시 의원이신 박선희 의원님께서 직접 이렇게 또 사회를 맡아주셔서 우리가 이것을 강조를 하고 하면 또 의원님이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이런 정책들을 뒷받침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매우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인구 10만 명당 정신건강 전문 인력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가장 많은 이제 이야기가 나온 부분입니다. 빨갛게 표시한 부분이 이제 경남 지역의 정신건강 관련 시설 및 기관 현황인데, 다른 것은 뭐 비슷합니다. 정신의료기관은 오히려 뭐 과도하게 많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 어떤 기준에 맞춰서 이제 유사하게 센터가 이제 설립이 되어 있는데, 정신재활시설을 한번 보십시오. 정신재활시설을 보면 경남은 이제 5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위에 경북을 보면 경남보다 인구가 더 작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단순하게 수치를 비교하는 건 그렇지만 인구가 경남보다 더 작은 경북에는 거의 경남의 4배 이상, 또 전북, 충남 이렇게 보십시오. 거의 경남보다 인구가 다 작은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뭐 4배, 뭐 5배, 4배 정도 이렇게 경남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를 의미합니다. 정신재활시설을 단순하게 늘려달라 우리가 이렇게 요구하는 게 앞서서 정신재활시설은 지역사회에 있는 시설이죠. 그럼 지역사회에 있는 시설이 왜 이렇게 작은가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주민들, 뭐 아니면 도민들, 시군에 계시는 주민들이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매우 반대를 많이 하시거나, 또 그렇게 반대를 많이 하시니까 공무원들이라는 공공기관의 지자체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추진을 또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하는 것들이 악순환이 되어서 이런 사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단순히 정신재활시설을 늘려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 있는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 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고 여기에 대해서 그 큰 틀에서의 어떤 방향 전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건 이제 경남연구원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자료인데 미발표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그냥 참고를 하면 이 자료는 아마 12월 정도에 이제 경남연구원에서 아마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이 경남에서 가장 시급한 정신건강 문제에서 전문가들, 정신과 의사라든가 뭐 교수들, 간호사들, 사회복지사들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많은 것이 정신재활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다. 그리고 정신재활시설을 확충하려고 하면 정신건강 전문 인력이 확충되어야 되고 또 공공병원을 우리가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고 정신건강 예산을 정액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데이터로 봤던 것들을 경남의 전문가들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전국적으로도 입원이 이렇게 되면서 응급 입원에 대한 아주 더 솜씨운 응급 입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도화하고 이렇게 해 나갔는데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은 다 이제 아시겠지만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 장면이 있는데 우리가 2020년에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경북 청도 지역에 이제 정신병원이 집단 감염이 되어서 그때는 코호트 격리가 아니고 이제 외부 종합병원으로 이송이 되어서 이제 나가는 그때는 충격적인 것이었으니까 이제 TV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한 환자가 이렇게 잡혔었는데 그 환자가 나가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그 정신병원에서 외출한 것이 10년 만에 첫 외출이다. 그것이 종합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 자체도 우리가 이제 매우 충격적이었지만 그리고 이제 더 슬프게 이제 저한테 다가왔던 것은 그분이 이제 치료를 받는 과정에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었지만 이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단지 그냥 개인적인 일로 치부해버리고 사회 어떤 구조적인 또 사회 문화적인 그런 정치적인 사건으로 전혀 보지 않고 우리 이슈도 되지도 않고 모르겠습니다. 가족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억에도 남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역사적으로 이 정신장애인, 정신질환을 대한 그런 뭐 제가 분노를 넘어 아픔을 넘어 분노의 역사라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왜 이렇게 비정신장애인들이 정신장애, 정신질환, 정신장애인에 대해서 두려움과 공격을 이렇게 많이 표현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정신병적인 특성에 대한 불안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우리 울산 지부장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신도 누구나 인간은 그런 정신병적인 특성 속에 이렇게 놓여 있는데 그것에 대한 지나친 그 방어적인 태도로 정신질환자, 정신장애인을 사회적으로 배척하고 또 소외시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고대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고대에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사회에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상황인데 수천 년이 지나서 그리고 뭐 이 마녀사냥 이건 뭐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제 대부분이 다 잘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신장애를 가진 여성, 가장 약한 여성 또 정신장애를 가진 또 가장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약자를 희생양 삼아서 자기 자신 그 당시에 기득권자들이 체제를 유지하는 데 활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모르셨던 분들은 이 내용이 매우 더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17세기에 정신병원 이제 베들럼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정말 분노, 지금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만든 게 뭐냐고 하면 이 정신 그 질환자를 그냥 그때는 치료도 거의 없었으니까 이렇게 수용해두고 감금해두고 그것을 주말에 일반인들에게 구경을 시켰다는 겁니다. 돈을 받고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수입이 매우 이제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한동안 계속해서 지속되었는데 그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당시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분노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우리가 단지 이것을 분노하고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제 이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분노감을 느꼈을 수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정신병원에서 환자들을 앞에서 본 것처럼 어떤 경우는 10년 이상도 이렇게 계속 입원을 시키잖아요. 뭐 3년 이상 이렇게 입원을 시키는데, 그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얼마나 지날지는 모르겠지만 지나면 이 17세기 정신병원 베들렘에서 오락용 구경거리로 제시했던 것하고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측면에서 저는 이 오늘날 이 입원 중심의 정신질환 치료 어떤 그 패러다임에 대해서 아주 좀 촘촘하게 치밀하게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대에 오게 되면 수천 명 이상의 이제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집단 수용을 하게 되는데, 당시에 이제 병원은 보통 이제 영화 같은 데 많이 나오죠. 산속이나 절벽이나 또 그렇게 해서 디귿자형 잘 그 이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리고 정해서 옷을 입고 잠자고 먹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 스타일로 이제 계속 가게 됐는데, 오늘날 정신병원도 제가 뭐 모든 정신병원을 다녀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그 이제 정신장애인 분들로부터 듣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 거의 변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자고 먹고 해서 추가된 것이 하루에 약 3번 먹고, 그러니까 하루에 약 3번 먹고 그다음에 식사하고 잠자고 하는 것 외에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또 극소수에 해당이 되고,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수백 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정신장애인들이 정신장애에 대한 대응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약물 치료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병원 입원해야 되고, 그 이외에는 전혀 다른 것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그런 구조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신체적으로 아파서 병원에 가면 병원에 있을 때만 환자이고, 근데 치료하고 병원 밖을 나오면 그냥 뭐 지역사회 주민이고 국민이고 이런데, 정신장애를 지닌 정신질환으로 진단받은 사람들은 병원에 입원할 때나 아니면 지역사회에 살 때나 동네에서 자기 삶을 영위할 때도 항상 정신질환자로 명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모든 것들이 그 환자로서의 역할을 진단받는 그 순간부터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 하게끔 강압적으로 억압하고 그런 시스템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요 뭐 자세한 이야기들은 나중에 2부에서 시간이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약물 치료, 만능주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물음표를 했는데, 약물 치료, 정신작용 약물은 저는 이제 잘 모르지만 분명히 효과가 있고 정신장애인들에게 지역사회에 나오게끔 하는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인데,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약물 치료 이외에는 다른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정신병은 질병이고, 그리고 진단받은 사람은 환자 역할을 평생 동안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건 제가 이야기 뭐 조금 뭐 민감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신없는 시대의 정신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두운 면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해주는 아주 절대 진료로 이제 이야기가 되고, 그리고 정신의학을 섭렵한 정신과 의사는 과거 사제의 대리 역할을 하도록 너무 과도하게 부담을 지우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도 뭐 한 사람 정도는 해줄 필요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가 되면 병원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두 가지만 떠오르게 됩니다. 항정신병 약물을 평생 동안 복용해야 되고, 그리고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어떤 뭐 가설이 이제 완전히 확립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 반론을 제기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우리가 대토론회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반드시 이제 동반되어 나가야 되는데, 저는 이런 인식 개선 작업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이 같이 동반되어야 되는 것이
지역 주민들이 정신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경험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정신건강복지법의 한계인데 요건 이제 뒷부분에 가서 제가 잠깐 짧게 이야기할 건데 정신건강복지법 안에 있는 정신재활시설이라고 하는 명칭도 저는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참여 혹은 거주시설로 명칭을 변경을 하고 이 정신건강복지법에서 특히 정신재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법적으로 강제하는 그런 어떤 규정들이 분명히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애초에 이제 생각했던 뭐 한 20만, 20만 정도의 정신재활시설이 한 곳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든가 아니면 더 적절한 10만에 한 곳은 있어야 된다든지 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강제적으로 규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복지법의 한계에 대해서는 제가 다소 거친 아이디어이지만 뒷부분에 가서 잠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인식 개선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역시 정신장애인의 행복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에는 이제 모두가 동의를 하실 건데, 제 생각에는 이 정신장애인 인식 개선을 통해서 정신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우리가 추진을 하게 되면 결국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기본 토대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신장애인과 같이 사회적 약자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신장애인 그 개인 당사자가 어떤 노력을 하는 것보다 해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사회 구조나 사회 체제, 문화가 바뀌어야지 정신장애인들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바뀐 사회 구조, 문화는 결국은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체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는 활동들은 정신장애인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들, 전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다음은 이제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정신장애, 정신질환에 대해서 주류라고 하기보다는 거의 그냥 대부분의 이 담론이 이 생의학적인 담론 중심으로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의학적인 담론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 중심주의죠. 그렇게 되면 전문가 중심주의가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고 하면 정신장애인 또는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만 할 수 있고 그 전문가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렇게 이제 구분되는 그 역할을 가지게 되고 더 큰 문제는 뭐냐고 하면 이 전문가 중심주의 오늘 같이 이 생의학적인 어떤 그 주류 이 패러다임 속에서는 그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런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그냥 돌려버립니다. 사회 구조적이라든가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아니고 그 개인이 뭐 다르게 말하면 그 개인이 약을 열심히 잘 먹고 그 다음에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를 열심히 잘 듣고 그리고 전문가가 어디에 배치해 주는 곳에 가서 잘 적응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개인에 대한 억압이고 또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결국은 정신장애인이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삶을 살 수 있는데 있는 것에 매우 많은 제약을 가져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경제학적인 담론들이 이건 이제 뭐 이렇게 아주 드러내놓고 하지는 않지만 이 부분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일반 대중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면 정신장애를 지닌 사람들은 사회적인 어떤 생산성 또 사회의 어떤 그런 부를 축적한다든가 하는 곳에서 큰 사회 전체로 봤을 때는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아주 작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그 부축적에 유리하다라고 이제 하는 생각을 비정신장애인들이 드러내놓고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묵시적으로 이제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조금 아픈 이야기이고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 정신장애, 정신질환에 관련된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가 집단의
사이익이 저는 분명히 작동하고 있다라고 이제 봅니다. 만약에 이제 입원을 중심으로 했을 때 여러 가지 사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전문가들은 그쪽에 더 많이 치중할 가능성이 많고, 또 다르게 지역사회로 나왔을 때 뭐 사이익이라고까지는 뭐 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더 많은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은 또 이쪽에 더 많이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여기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정신장애, 정신질환의 법적인 담론인데 이건 이제 실제적인 지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과 제도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법률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법적 담론의 한계에서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이지만 비판자들은 법률의 과정과 법적 과정은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가치 편향적인 것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건강복지법, 정신장애인을 위해서 아주 가장 근본이 되는 이 정신건강복지법이, 그렇다면 과연 정신장애인을 위해서 정신장애인 인권과 또 어떤 사회 정의에 기반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가? 저는 뭐 그런 측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측면도 이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2부에서 이제 다루는 장애인복지법 15조의 철폐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겠는데, 저는 그 장애인 그 복지법 15조 폐지는 이제 뭐 반드시 이제 철폐되어야 된다고 이제 보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단순히 철폐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장애인 복지법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어떤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들을 좀 더 전면 개정을 통해서라도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확보가 좀 지지부진해지거나 늦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이건 이제 제가 말씀드린 아주 거친 아이디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저는 이 정신건강복지법이 맨 처음에 정신보건법으로 이제 등장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전면 개정되면서 정신건강복지법이 되었는데, 이 복지 서비스와 의료 영역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저는 오히려 이게 제약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차라리 정신보건법 아니면 정신의료법 그리고 정신장애인 복지법으로 차라리 이게 분리하는 것이 정신장애인을 위해서 더 바람직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거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건 전혀 좀 더 심사숙고하지 않는 생각이고, 근데 왜냐하면 이 건강복지법에서는 거기 보면 정신장애인을 모든 영역에서 그냥 환자로 규정합니다. 정신질환자로. 그렇기 때문에 그 정신질환자가 복지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게 환자로서 규정된 상황에서는 그 폭이 매우 좁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관여하는 전문가들도 매우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인간은 단지 질병을 가진 어떤 그런 존재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일시적이고 아주 또 작은 부분일 수도 있고, 다양한 어떤 욕구를 충족해야 되는데 그런 욕구를 충족하는 데 있어서 매우 제한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뭐 이 이야기들이 또 어떤 다양한 곳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부분도 한 번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보고 또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서 한번 검토를 하는 것이 정신장애인의 그 삶 행복을 위해서 하나의 어떤 뭐 이슈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정신장애인 인권과 사회 정의 이 담론을 이걸 뭐 주류로 하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의학적인 그 패러다임, 그 어떤 접근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뭐 80%, 90% 어떤 측면에서 100%가 되면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그런 어떤 생화학적인 그런 담론들도 한 절반 정도 있고, 그 나머지 절반은 인권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신장애인의 차원에서의 그 담론, 또 이런 담론에 따른 다양한 접근들, 서비스들이 동시에 동반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정신장애인과 관련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상호 어떤 뭐 경쟁을 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랬을 때 정신장애인이 진정으로 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조금 과격한 표현이기도 한 것 같네요. 치료라는 미명 아래 감금이나 사회적 고립을 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뭐 그냥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이게 뭐 분명히 뭐 다 모든 것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사회정의라고 하는 것은 매우 추상적이어서 이것은 그냥 한 2페이지 정도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뭐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요거 무지의 베일을 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롤즈의 정의론에 나오는 건데, 이건 뭐냐고 하면 저는 이걸 이제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인데, 정신 장애인과 관련된 법률이나 정책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지는지, 어떤 계층 속에 있는지, 특히 자기가 정신장애를 지니고 있는지 없는지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법률을 제정하거나 정책을 입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감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법률을 제정하거나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죠. 자기는 정신장애가 없고 또 사회적 지위도 높고 뭐 경제적으로 풍부하고 이러면 그러한 자기 자신의 입장에 맞춰서 법률을 제정하거나 정책을 입안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요구하고, 또 우리 당사자를 포함해서 관련 전문가들은 그런 법률과 정책이 정말 그 만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도 정신장애인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정책이나 법률을 제정했는지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살펴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다음은 요건 뭐 혹시 2부에서 시간이 되면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좀 복잡한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정신장애의 이 그 인권을 이제 우리가 향상시키기 노력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 모든 정신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인권 향유의 의무자는 국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 일반 대중들은 특히나 정신병을 지닌 사람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 매우 무감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정신병을 지닌 사람, 또 다른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인간이지만 인간의 범주에서 제외시키면서 자기와 다른 사람으로 보면서 어떤 인권 침해를 하는 그런 그 행위들을 스스로 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그것이 자기 자신의 인권에 어떤 뭐 침해에 영향을 미치는데도 그것을 이제 잘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제가 정신병과 관련된 인권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개념 정리를 내렸는데 이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병과 관련된 인권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정신병을 지닌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고 사회적 배제를 강화하고 혐오를 내버려 두면서 치료라는 포장으로 정교하게 은폐하고 있는 폭력성을 확인하여 폭로하고, 더 나아가 그러한 폭력에 저항하도록 구조화된 개인의 태도와 행위라고 했는데, 뭐 말이 제가 근데 좀 뭐 이게 좀 너무 이제 복잡한 것 같은데, 다르게 말하면 국가가 정신장애인에 대해서 치료라고 하는 것을 포장해서 정신장애인을 억압하고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은 우리가 폭력이라고 보고, 그것을 개개인들이 밝혀내고 또 그것에 관심을 가지는 그런 태도, 행위들을 정신병과 관련된 인권 감수성으로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재원이 많이 드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정신장애인을 위한 우리가 인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여기 보면 입원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낮에 잠깐 모일 수 있는 장소라든가 소소한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사회와 단절되지 않도록 보다 공식적인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곳들, 또 단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들을 이렇게 제공을 해주면 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는 이제 병원 치료 이야기인데,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단기간 이제 병원에 저는 뭐 입원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도 이제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 기간이 매우 짧아야 되고, 또 다른 하나는 그
병원에서의 치료 자체가 그 병원 전체가 인권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치료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이 분위기 또는 이 사회의 어떤 전반적인 그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정책이 뒤따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입원을 해보신 분들은 그런 것을 굉장히 이야기 많이 하는데 정신병원 자체가 결코 인권 친화적인 그런 어떤 문화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 우리가 끊임없이 요구하고 그런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전문가들, 비전문가들 또 일반 대중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일반 대중들을 호소하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이게 하나 뭐 예전에는 그랬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제가 기후로 하나 이야기하면 그 정신작용 약물 치료는 반드시 정신장애인의 최고의 건강을 위해서만 활용되어야 되지. 예전에는 이런 적도 있다고 합니다. 처벌이나 관련된 사람의 편리함이 목적이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특히 입원 치료에서는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이건 이제 뭐냐고 하면 우리가 창원 지역에 그 이야기를 안 했네요. 창원 지역에 지금 100만 명이 넘죠. 의원님. 예. 그래서 이제 그 100만 명이 넘는데 정신재활시설이 한 곳도 없습니다. 한 곳도 없는데 이건 끊임없이 이야기가 되었죠. 이야기가 되었지만 2019년 그 진주 사건 이후에 뭐 이제 창원시가 이제 뭐 하여튼 이 이슈가 크게 되니까 정신재활시설을 짓기로 했어요. 했는데 그것도 한 곳 짓기로 했는데 지금 한 2년, 3년 가까이 되는데 아직 한 곳 짓기로 했지만 그러니까 부지만 이게 확보하고 이게 크게 뭐 진다 하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이제 반대를 많이 하고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도 이제 부지 확보된 상태이고 100만 명 이상인데도 법적으로 우리 나와 있는 그 시설, 정신재활시설이 아직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안타까운 마음에 이제 그걸 계속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모델을 이제 대안으로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도시형 모델과 그 농어촌 모델인데 이 도시형 모델에서는 복지관, 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을 활용해서 거기 이제 공간이 있으니까 사례관리자를 이렇게 채용을 해서 그 사례관리자가 소수로 그냥 뭐 5-6명도 좋고 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은 매우 많이 있잖아요. 그 장애인복지관은. 그래서 그 소수로 그냥 이렇게 해서 그 가까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한 공간만 제공해 주면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같이 지지하고 또 낮에 또 나와서 어려움도 이렇게 호소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또 대규모로 한번 모이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하자.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런 공식적인 지원 체계, 비공식적인 지원 체계, 또 제도적인 지원 체계를 잘 활용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제안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농어촌은 이제 이게 뭐 경남도 그렇고 창원도 그렇지만 이제 그 복지관이나 장애인 복지관이 없기 때문에 읍면 사무소를 한번 활용해 보자. 그래서 이제 읍면 사무소를 한 뭐 2-3개 이렇게 묶어서 그 한 곳 정도 지정해서 정신장애인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서 적절하게 이렇게 해서 한번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 그런 공식적인 비공식적인 지지 체계를 활용해서 이걸 한번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리고 이제 저도 뭐 반성하는데 저도 이 창원의 정신건강 심판위원인데 가면 이제 어떤 마음이 드냐면 특히 코로나 이때는 이게 지역사회에 나가서 뭔가 있을 곳이 없으니까 이게 무조건 퇴원 명령을 내리기가 그 전문가들이 다 망설이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가족 지지체계도 좀 불안전하고 그러면 퇴원하게 되면 이제 오갈 곳이 없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지역을 떠돌다가 더 나쁜 상황에서 다시 입원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 전문가들의 우려를 무조건 퇴원시켜야 돼라고 이야기를 잘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갈 곳이 있으면은 우리가 충분히 그러한 것을 좀 더 강조하고 우리가 또 이제 체계적으로 이야기할 텐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런 것을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사자분들하고 우리 가족협회에서도 안 되면 이거라도 뭐 운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것들을 추진을 한다면 저도 이제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비슷하게 됐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네, 엄태환 교수님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한 언론 매체들의 왜곡과 가장, 그리고 정신장애인들의 입퇴원에 있어서의 비자의적 강제 입원과 퇴원 명령의 낮은 정도, 그리고 전국 평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경남 권역의 정신건강 예산과 전문 인력의 부족, 거기에 정말 턱없이 부족한 정신장애 시설, 특히 재활시설의 부재, 그리고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경남의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또 정신건강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의 모순과 한계, 그리고 정신장애와 관련한 사회적 담론과 쟁점들을 정신장애인 인권과 사회 정의 담론으로 연결시켜서 재고찰함으로써 인식 개선의 방향을 여러 가지 사례를 들며 제시해 주셨는데요. 발표를 들으면서 그동안 우리 경남 권역의 정신장애인들이 법과 제도 문화 속에 존재하는 편견과 차별 속에서 정말 힘들게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면서 기분이 착잡해집니다. 특히 뭐 귀신 들린 사람들이나 이런 왜곡된 인식들, 이런 인식들을 타파하고자 저희들이 오늘 이 토론회를 여는 목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특히 와닿았던 것은 어떤 부분에서든지 인권 감수성이 있다면은 이런 왜곡된 인식들은 생기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잘못된 인식이라든지 편견이나 차별 등 이런 부분이 개선되려면 많은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우리 정신장애인 당사자들과 가족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타파해 나가기 위해서 주축대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수님, 아까 서두에서도 언급했었지만 이번 발제를 준비하시면서 특별히 뭐 느끼신 점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만 해주시면. 네. 예. 제가 이제 자료를 정리하면서 네. 이제 경남 지역의 전문가로서 네. 굉장히 당사자분들께 미안하고 한 내용들이 입원 기간이 너무 길고 전국에 비해서 입원율이 너무 높고 또 지역 사회에 거주할 수 있는 시설들이 너무 부족하고 한 것에 대해서 저도 이제 당사자와 함께 앞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제가 활동을 좀 더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반성과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그 전문가들과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가족과 당사자 그리고 지역사회까지의 역할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교수님의 발제 내용을 듣고 참석하신 우리 토론자분들의 소회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현 회장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계획 수립 요구, 정신재활시설 및 지급재활시설 부재 등 정신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해 추구해야 할 목표를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윤남선 회원님 한 말씀 부탁합니다. 저는 느낌이라기보다는 국가에 바라는 점이 있습니다. 오갈 데 없는 우리 불쌍한 정신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정신장애인들만의 직업재활센터와 복지센터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저곳을 다녀봐도 정신장애인들은 많은 차별과 편견을 받고 있습니다. 갈 곳을 잃어버린 정신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1부 순서를 마치도록 하면서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진 뒤 2부 순서에서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